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어의 이해 이제 13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오늘이 언어학의 이해 이론 수업으로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총 15강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론에 관한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언어학 관련 영상물 시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겠죠. 뭐 기말고사는 실제로 보는 건 아니고요. 과제로 대체할 예정이니까 그건 추후에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언어학의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앞에 이제 어떠한 언어학과 관련된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광고에서의 그 언어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부분들은 문학에서의 어떤 언어학, 그 다음에 만화에서의 언어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이 앞 시간도 뭐 실제로 적용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건데 이번 시간도 역시 그럴 거죠.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문학과 만화에서 이런 식으로 언어학이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정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학에서의 기호학을 보시면 먼저 이제 형식주의자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민담에 공통된 기능 31가지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죠. 책에 이제 각주 형태로 달려 있죠. 교재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민담에 공통된 기능 31가지죠. 그러니까 민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플롯이죠, 플롯.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드라마에 보면 어떠한 그 드라마의 뻔한 그 스토리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신데렐라 여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데렐라 여자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왕자가 아니 저기 뭐지 대기업의 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대기업의 아들은 뭐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서자죠, 서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좋아하는 또 대기업의 아니 또 다른 재벌기업 남자가 또 한 명 있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것들 뻔한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시 민담 안에서도 31가지 정도로 뻔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형식주의자였던 러시아 형식주의자였던 블라디미르 프로프가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31가지 정도의 양식을 공통된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먼저 이야기는 가족 묘사로부터 시작되죠. 가족 묘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서막에 이어 멀리 떠남 혹은 금지의 기능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지가 위반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침입자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요. 그는 정보를 얻게 되죠. 그 침입자는. 그래서 그 침입자는 희생자를 속이려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희생자는 또 순순히 속임을 당해야지만 갈등이 지속되겠죠. 그래서 침입자는 그로 인해서 악행을 막 저지르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악행은 폭로가 되고 사람들은 진짜 영웅에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웅은 어떠한 행동하기를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이 행동 개시를 하며 출발을 하고요. 증여자의 첫 번째 기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웅이 그 증여자의 첫 번째 기능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웅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술적 물건이 영웅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 마술적 물건이라는 게 결국 영웅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물체로 작동하게 되게 있죠. 그 다음에 영웅은 이제 추구하는 대상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먼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그 대상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영웅과 침입자가 만나 싸움을 벌인다. 다음 영웅은 어떤 증표를 받는다. 그래서 침입자가 싸움에서 진다. 최초의 악행이 바로잡아지고 부족했던 것은 충족이 된다. 그래서 영웅이 돌아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영웅이 다시 추격을 받게 되고요.
그 영웅이 구출이 되죠. 영웅이 아무도 모르게 변장한 후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영웅담 중에 하나였던 그 원탁의 기사, 원탁의 기사에 보면 이 영웅이었던 그 원탁의 기사의 사자왕 리처드지 않습니까? 사자왕 리처드가 십자군 원정을 떠나게 되죠. 그랬을 때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존 왕이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그래서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된 것을 갖다가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영웅이었던 사자왕 리처드는 변장을 하고 숨어 들어가지고 존 왕에게서 다시 왕위를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가 수행되는 그런 내용이 똑같은 거죠. 그런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때 이제 가짜 영웅이 나타나는 거고 사람들은 진짜 영웅에게 어려움을 왜 잘 모르니까요. 그게 진짜 영웅인지를 모르고 왜 숨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어려운 임무를 시키고요. 그래서 그 임무는 완수가 되고 사람들이 진짜 영웅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웅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가짜 영웅 전체가 탄로난다. 다음에 영웅은 새로운 외모를 갖추게 되고 가짜 영웅이 처벌을 받으면서 해피엔딩. 영웅은 결혼하여 왕자에 오른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이 31가지 여러분들이 쭉 제가 민담에 관련된 31가지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토리 라인을 보시면 그 스토리 라인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것들이죠. 이 비슷비슷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로프가 지금 정리해 놓은 거죠. 일종의 이와 같은 민담의 구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이와 같은 구성으로 민담이 만들어지게 되는구나라는 정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런 민담의 공통된 기능 31가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거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 그럼 행위자 모델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의미작용의 기본 구조를 표상하기 위해서 고안된 일종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미작용의 내부에는 의미가 나타내는 기본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작용이라는 것은 상호 주고받는 어떤 의미작용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 소설 안에 뭐 복선이라든지 암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 보면 뭐 복선, 암시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기본 구조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에 그런 것들을 어떤 모형화한 게 행위자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걸 이제 그레마스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레마스가 이러이러한 행위자 모델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논리적 모델이 된 기호 사각형을 보면 하나의 의미 실질 혹은 의미 범주가 분절된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어떤 의미 실질이든 혹은 어떤 의미 범주든 이 기호 사각형을 통해 분절되고 시각적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 사각형을 이항 대립의 중첩 형태로 본다면 이항 대립의 개념적 확장이 기호 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뭐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뭐 그냥 조금 있다가 어떠한 그 논리적 모델로 기호 사각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갖다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자 모델의 논리적 모델이 기호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기호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실질, 의미 범주, 분절된 양상 이런 그다음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미 범주나 의미 실질이라는 것은 두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더 큰 개념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절된 양상이라는 것은 반대관계, 모순관계, 함의관계의 세 가지 차이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상호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여섯 행위자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송신자, 송신대상, 수신자,
원조자, 주인공, 반대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호 사각형이라는 게 이와 같은 형태로 사각형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을 것이고 주인공이 그 송신자 대상에게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 상호관계가 있다면 그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원조자와 반대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의 어떤 상호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 교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왕이 있죠. 그리고 왕이 자신이 이제 늙어가지고 크리스탈 왕궁에 있다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왕의 자리를 세 아들 중 한 명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그랬을 때 그 세 아들에게 그러면서 삼디카의 어떠한 돈을 주면서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삼디카의 돈을 만약에 네가 나가가지고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든 아들들이 이제 한 명씩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삭풍이 나가고 그 다음에 폭풍이 나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막내였던 삭풍은 그냥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기의 성격이 못됐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만 막 했었죠. 자기 생각대로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죽을 뻔하다 살아나가지고 그 삼디카의 돈마저 다 길거리에 흘려버리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였던 폭풍은 그나마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구나를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요. 처음에 가가지고는. 그런데 그 폭풍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과 거대함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모두 피해를 입히죠. 그렇게 되니까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그 사람들에게 줘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봤던 마지막 첫째 아들이었던 바람은, 큰 아들인 바람은 이제 뭡니까? 농부들이 어떠한 그 곡식을 하는 데 있어서 곡식을 잘 수확할 수 있게 바람을 아주 천천히 불어줬었던 거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일디카의 돈을 받게 되고요. 금화 일디카를. 다음으로 이제 어떤 그 어부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을 잘 불어줘가지고 잘 도착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이디카를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돈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왕국을 물려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 사람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그 성격이 어떤가 했을 때 첫째 큰아들은 현명하고 침착하다. 그다음에 둘째 폭풍은 과격한 성격이다. 그리고 삭풍은 그다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다? 세 명의 주인공은 예비 주인공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성격을 들으면 누가 주인공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큰아들이었던 바람이 주인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당연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와 같은 이야기 안에서의 어떠한 구조도를 보면 먼저 송신자는 왕이 되겠죠. 그리고 송신자의 어떤 대상은 왕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수신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를 왕에게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어떤 수신자적 기능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추구의 대상은 많은 돈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오는 왕자가 나라를 다스릴 훌륭한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추구의 대상은 많은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던 바람의 경우 결핍된 대상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이자 수신자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큰아들에게 추구의 대상은 왕권을 물려받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아까 얘기했듯이 큰아들은 성격 제시 과정에서 현명하고 침착하다는 표현을 통해 그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핍된 대상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제 뭡니까? 아까 추구의 대상이었던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일종의 많은 돈이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결핍을 된 대상을 찾아 나서지요. 그래서 그걸 그 결핍된 대상을 통해서 자신이 많은 돈을 얻어야지만 그것이 결국 수신자가 요구하는 송신자 대상으로서 왕권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구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둘째와 막내는 이야기 도입부에서는 잠재적인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에는 큰아들의 반대자가 되죠. 그러니까 큰아들의 반대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왜? 큰아들이 왕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걸림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둘째와 막내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내용 안에서. 그 다음에 농부와 선원, 방앗간 주인 같은 경우에는 자, 큰아들인 바람의 원조자이면서 둘째인 폭풍의 반대자이고 이들이 반영웅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둘째와 막내의 원조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인 바람의 원조자, 조력자죠, 일종의. 그래서 농부는 자신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줬기 때문에 돈을 주게 된 것이고 선원은 자신이 뭐 하는 겁니까?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배를 움직이게 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큰아들인 바람에게 돈을 주게 되는 것이고 방앗간 주인 역시 풍차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풍차를 돌리는데 도움을 준 바람에게 돈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농부와 선원 방앗간은 바람의 주인공인 바람의 원조자이자 조력자가 되지만 둘째인 폭풍의 반대자라는 것은 폭풍이 불어가지고 농부나 선원 방앗간이 다 뭡니까? 방앗간 주인이 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폭풍의 반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들이 반영웅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둘째와 막내의 원조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이제 영웅과 반대되는 만약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면 둘째 막내의 원조자로 위치하면서 누구의 첫째인 큰아들 바람의 반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구도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와 나무꾼 같은 경우에는 막내인 삭풍의 반대자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삭풍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나 나무꾼이. 그렇기 때문에 막내인 삭풍의 반대자로 부자와 나무꾼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 안에 이와 같은 상호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신자 대상, 수신자. 아까 송신자는 왕이었죠. 그 다음에 송신자 대상은 왕권이었죠. 그 다음에 수신자는 왕이 수신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왕권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신자로서 누가 더 잘했느냐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왕이기 때문에 어떤 수신자 역할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그 주인공이 가운데 놓여 있고요. 그 옆에 원조자와 반대자가 있죠. 그랬을 때 원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인공인 큰아들의 원조자 역할은 농부선원 방앗간 주인이 될 것이고 반대자는 바로 둘째와 막내가 되겠죠. 둘째인 폭풍과 막내인 삭풍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완벽한 주인공이 가려지기 전에 일정 부분 죄송합니다. 잠재적 주인공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의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농부와 선원 방앗간 주인은 둘째인 폭풍의 반대자가 될 것이고요. 부자와 나무꾼은 막내인 삭풍의 역시 반대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제 문학적 작품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문학적 작품이 어떤 식으로 논리적 모델로서 행위자 모델로서 존재하느냐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기호 사각형의 형태 안에서 이와 같은 송신자, 수신자, 원조자, 송신자 대상, 수신자, 원조자, 주인공, 반대자와 같은 6명의 행위자의 어떤 상호관계 사각형을 통해서 관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 텍스트 분석 대상으로서의 설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텍스트 분석 대상으로서의 설화성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설화성의 의미라는 것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서로 정반대가 되는 최초의 상태와 최후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상태와 이야기 전개에 따라 바뀌는 전혀 다른 상태가 나타나면서 결핍이 소유로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설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청춘의 덫을 교재에 이제 예시로 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청춘의 덫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그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청춘의 덫이라고 뭐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옛날에 어 한번 그 이덕화하고 씨하고 뭐 이렇게 박상원 씨하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거기 아니 그 첫 번째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처음 척준의 덫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시브나 씨가 주연이 돼가지고 나왔다는 거 청춘의 덫두 번째 시즌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인물만 바뀌어가지고 나왔던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유명한 데서 다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안에 내용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죠. 어떤 한 남자가 있고 그 한 남자를 조력하는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력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대기업의 어떠한 재벌도 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재벌집도 여자가 있죠. 그래서 그 재벌집 그 남녀 관계라는 것도 그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결국 남자가 그 자신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여자를 버리고 재벌집 여자에게 장가를 가게 되죠. 그러게 되니까 그것에 슬퍼하고 있는 그 여자 주인공을 이제 재벌집 남자가 가가지고 도와주면서 그들과 연결돼요. 그녀와 연결이 되죠. 아, 그 내용 안에서 이제 뭐냐면 설화성이라는 것은 최초의 상태에서는 남자 주인공과 그 여자 주인공 두 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면서 전혀 다른 상태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자 주인공 역시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핍이 소유로 바뀐다는 것이 그러한 어떤 것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어떠한 남자는 부를 쟁취하지 않습니까? 부를 쟁취하면서 그러한 과정 안에서의 이야기 과정들이 바로 설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의 어떤 기호학적 측면들을 이야기해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화에서의 어떤 기호학 측면들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만화와 기호학 했을 때 도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그 기호학 안에서 도상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호에 의해서 어떤 유사성이나 닮음의 적합성이 나타나고 그 수신자에 의해 그것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나폴레옹 이야기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이렇게 쫙 그 알프스산을 넘어가는 그거 하면서 나에게 불가능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도상이라는 거죠. 그러한 도상의 핵심은 유사성이라는 거죠.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이런 거죠. 모사이죠. 모창. 모사라든지 모창 같은 걸 흉내내는 예능에서 그런 것들을 흉내내는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똑같구나 유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도상의 핵심인 유사성들이 발휘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상이 만화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바로 과장 또는 축소의 외형적 변형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신장이나 신체의 비율을 과장하거나 축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뽀빠이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뽀빠이와 올리브 얘기할 때 뽀빠이 한 번쯤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뽀빠이의 팔 근육 보면 어떻습니까? 팔 근육만 이렇게 막 부각이 되지요. 거기에서 상체만 이렇게 막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하체는 오히려 좀 더 부실하죠, 상체에 비해서. 그러면 뽀빠이 그 팔 근육 죄송합니다. 팔 근육을 부각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도상이라는 겁니다. 또 미키마우스의 과한 얼굴 크기죠. 미키마우스의 여러분들 그 미키마우스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미키마우스를 보시면 과한 그 정말 그 얼굴 크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팔이라든지 이런 그 다리는 되게 가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하게 표현되어 있는 얼굴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미키마우스의 특성을 갖다 보여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미키마우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어. 그러면 미키마우스라는 건 작은 쥐를 우리가 보면 오히려 쥐는 뭡니까? 몸통에 비해서 얼굴이 작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미키마우스에 나오는 그 쥐는 정반대로 몸집보다는 뭐가 얼굴이 굉장히 과장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일종의 만화에서의 도상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만화에서의 소리 표현이라는 것은 특정 효과음을 글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 크기의 변형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장면을 강조하거나 상황의 위급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야구공이 날아가는 소리는 휙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는 스르륵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는 끼익 하면서 이글 크게 끝에 쫙 그러니까 끼익 하면서 이렇게 점점 쫙 늘어나게 만약 글자를 구성해 놓는다면 그거는 상황의 위급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일종의 도상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만화에서의 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지표죠, 지표. 그래서 지표의 의미는 하나의 어떠한 기호가 어떤 역동적 대상과 갖는 실제적 관계에 힘입어 부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에서의 지표라는 것은 의성어적 문자 표현이나 외모의 형태 혹은 그림 그 자체를 통해서 지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일종의 퀭한 눈, 바짝 마른 얼굴 형태, 쿨럭쿨럭하는 소리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이 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다음에 방황하는 청소년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밤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과 그와 대비되는 화려한 조명의 클럽 간판 그림이나 혹은 PC방의 그림 묘사를 통해 가지고 아, 이 청소년이 방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만화적 표현으로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교복을 입은 복장을 통한 표현도 있죠. 그래서 학교를 배경으로 한 학원물에서 모범생과 문제 학생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문제 학생의 어떤 풀어헤친 교복의 그림을 통해 그가 문제 학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생들은 어떤 교복의 모든 단추를 다 채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다 채우고 반듯한 모습으로 그림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 우리가 아 얘는 모범생이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약간 이제 불량 학생이다 그랬을 때는 일단 뭡니까? 앞에 이걸 풀어 헤치죠. 풀어 헤치고 그 단추를 다 풀어 헤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면티를 보여주면서 막 걸어갈 때도 이제 올바르게 걸어가기보다는 약간 껄렁껄렁한 형식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 얘가 문제 학생이다라는 지표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만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징이 있죠. 상징, 심벌이죠. 그래서 상징의 조건이라는 것은 기표와 기의 관계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해석자 역시 의미 작용의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표와 기회관계, 임의적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자 입장에서는 그 의미작용의 관계 성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화에서 먼저 선을 통한 상징이 있죠. 그래서 선의 굵기의 선의 종류나 굵기에 따라서 묘사되는 대상의 상태나 상황을 강조해주는 상징적 부호로서 선이 활용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이 굵은 경우에는 등장한 대상을 강조해 주기 위한 것이고, 선이 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상의 역할이 미약함을 표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부각되고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큰 그 굵은 형태의 어떤 그림, 선들이 보이면 아 얘가 핵심 주인공이구나, 혹은 얘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중심의 역할에 서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준다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에 쳐져 있는 아이들은 뭡니까? 선의 그림 그 채가 되게 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징성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선의 사용을 통한 상징이죠. 다음으로 이제 빗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금이라는 것은 동작선이 움직임을 부호할 때 사용되고,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와 같이 쓰이면서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겁니다. 동작선이라는 것이 결국 움직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나타낼 때 옆에서 막 빗금이 쫙쫙쫙쫙쫙 그려지면 휙휙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휙휙휙 날아갈 때 빗금이 쫙쫙쫙쫙 그래서 야 얘가 빠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를 나타내는 거 휙 해놓고 나서 그 옆에다 빗금을 쫙쫙쫙 이렇게 두세 개 쫙 그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오 얘가 빠르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말풍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결국 생각이나 마음속으로 전달되는 괴이한 음성을 표현할 때 빗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표현해 낸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집중성과 방향성을 또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군데로 집중된 빗금이라는 것은 빗금 안쪽 끝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빗금이 쫙쫙쫙쫙 그려져 있으면 사람들 거기다 눈을 쫙 이거 뭐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집중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빗금이 역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대상에게 가해진 빗금이라는 것은 결국 감정의 변화나 고통을 드러내면서 대상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세게 내쉬는 대상의 입 주위에 넣는 빗금이라는 것이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칸의 역할이죠. 칸. 그래서 이 칸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일반적인 지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아주 다양하면서 만화의 어휘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부호를 그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만화를 보게 되면 칸 크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의 중요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칸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은 이 행동을 작가가 강조하려는 거구나.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의미로서의 어떠한 행동 지나가는 의미로서 이렇게 칸 크기를 줄여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의 크기와 모양의 차이에 따라서 칸 속에 담긴 의미를 확장시켜 주거나 축소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장면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칸의 크기나 모양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 만화 보시면 바로 뭐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칸의 어떠한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비가 더 긴 칸이라는 것은 강조돼 보이게 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더 길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담겨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칸의 경계선이 없는 칸이라는 것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또한 칸의 배치라는 것은 서사적 만화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관습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칸의 배치에 따라서 시선을 움직이는 수신자들이 만화의 시간적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 그게 이제 칸 배치에 있어서의 서사성이라는 거죠. 칸 배치에 있어서의 서사성. 아시겠어요? 뭐 여러분들 뭐 이거 그냥 제가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 이게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선의 굵기라든지 빗금이라든지 칸이라든지 이제 다음으로 얘기하게 될 것이 바로 말풍선. 말풍선의 역할은 뭡니까? 그렇죠. 말풍선은 시각적 매체인 어떤 만화의 서사적 목소리, 그러니까 말 언어죠. 그러니까 서사적 소리나 사고, 생각 등을 다양한 기호로 표현해내는 부호적 장치로서 말풍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풍선의 모양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메시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풍선의 크기가 큰 것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비중이 큰 부분일 때 사용이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말풍선은 작가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말풍선의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작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개성을 표현하는 한 형태로서 말풍선의 모양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풍선 했을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풍선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떨 때는 또 뭡니까? 작가에 따라서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사선 형태로서 삐죽삐죽 해가지고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한 그 말풍선의 형식이라는 것이 결국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한 양식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각풍선이라는 게 있죠. 이 생각풍선이라는 것은 결국 사고의 언어를 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뭉게구름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풍선은 작중 인물이 생각을 할 때 뭔가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생각풍선에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상에서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만화에서의 어떤 상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뭐 도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캐릭터의 어떤 크기, 어떤 그 도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캐릭터가 우리 미키마우스 얘기를 제가 했었죠. 아까 미키마우스의 어떤 과한 얼굴 크기 이런 것들이 미키마우스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도상으로서 만화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지표라는 것이 드러내는 것은 어떤 의성어적 문자 표현이라든지 외모의 형태 혹은 그림 자체에서 이제 드러난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걸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퀭한 눈이라든지 혹은 바짝 마른 얼굴 형태라든지 쿨럭쿨럭 하는 그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병이 걸렸구나라는 것을 지표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징이라는 것이 결국 선을 통해서 선의 굵기에 따라서 어떤 인물의 중요도라는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묘사 대상으로서 어떤 인물이 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인물인 경우에는 선이 굵은 선을 통해 가지고 그 강렬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면 선이 얇아진다라는 것은 묘사 대상이 상대적으로 선이 굵은 묘사 대상에 비해서 그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로 선의 굵기에 따른 상징적 요소들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빗금이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동작선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할 때 활용된다. 그 다음에 집중성과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말풍선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나 고통을 드러낸다. 이런 이야기들을 빗금의 의미로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말풍선, 칸의 역할이 있었군요. 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칸의 크기에, 그 다음에 모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가가 의도하는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이야기들을 쭉 해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말풍선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말풍선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말풍선의 모양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역시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그 말풍선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였구나,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풍선과 비슷한 어떤 생각풍선, 그래서 사고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해 낼 때 그때 이제 작가들이 만화 안에서 생각풍선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문학과 기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만화와 기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학과 어떤 만화 안에서 기호학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질적 그러니까 활용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학과 만화 안에서 기호학, 그러니까 언어학이라는 게 활용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을 기호학적 측면에서 분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 이론적인 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디지털 콘텐츠 학과의 어떠한 기본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이해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말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 13번 정도에 걸쳐서 쭉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쭉 들어보시고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토론방에다가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타 이제 향후 이제 14강, 15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14강 그 영상물을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군요, 여러분. 여기 오늘 역시 감상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안에서 다큐멘터리 사라진 언어 잊혀진 세계, 저번 주에 1부를 보셨죠? 오늘 2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미래를 위하여, 굉장히 괜찮고 좋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발생되고 향후에 어떻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떤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을 한다는 것들이 모두 뭡니까? 언어 활동을 통해서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되느냐, 역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13강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